아버지가 죽인 여자가 아들의 심장을 움켜쥐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친아버지의 목을 조르기 위해 스스로 칼을 갈고 있습니다. 붉은 진주. 이 드라마를 단순한 복수극이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절반을 놓친 겁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한 여자가 자신을 죽였던 사람들을 직접 지옥으로 안내하는 완벽한 파멸 설계도입니다. 오늘 저는 그 설계도의 모든 칸을 순서대로 낱낱이 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붉은 진주를 처음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여자가 변신해서 돌아와서 복수하는 드라마구나.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맞습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무서움은 복수를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진주 그리고 김단희. 이 두 여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이유로 같은 집안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손을 잡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복수가 어느 순간 맞닿으면서 하나의 거대한 덫이 되는 구조. 그게 붉은 진주의 진짜 뼈대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드라마의 핵심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짚어보겠습니다. 그냥 주인공은 이런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서 어떻게 파멸을 만들어내는지 그 관계의 그물망을 완전히 해체해드릴 겁니다. 7년 전 백진주는 죽었습니다. 야수 같은 불길 속에서 아버지 백준기를 잃고 온몸이 불에 타면서 그날의 백진주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건 껍데기였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었지만 이름도 기억도 사랑도 꿈도 전부 그 불길 속에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7년이 흐른 뒤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턴트 클로이리가 아델그룹에 입성합니다. 클로이리. 이 이름은 진주의 대부이자 오랜 조력자인 제임스 리정의갑과 죽은 자신의 딸 이름을 내어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딸의 이름을 빌려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여자에게 새 생명을 준 것입니다. 제임스 리가 단순한 조력자처럼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그는 진주의 아버지 백준기에게 목숨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 보은이 이 복수국의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클로이로 변신한 진주의 전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델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정면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이 악인들이 서로의 목을 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결국 탐욕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을 진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주는 정말 처음부터 감정이 없었을까요? 아델그룹에 들어오면서 그녀가 마주쳐야 했던 사람은 박민준 김경보이었습니다. 7년 전 자신의 첫사랑. 아버지를 죽인 집안의 아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남자. 진주는 민준 앞에서 철저하게 클로이였습니다. 차갑게, 독하게, 때로는 도발적으로. 하지만 그 차가움이 너무 완벽할수록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철저하게 차가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인물이 바로 김단희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유능한 사장처럼 보입니다. 아델그룹 바이오 부문 사장 김명희. 하지만 김명희는 단희의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단희는 쌍둥이 언니 김명희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복수의 시작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단희라는 이름을 버리는 것. 그게 이 복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언니 김명희는 단희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박태호와 엮였고 억울하게 희생당했습니다. 단희는 언니의 죽음을 목격한 후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 복수를 위해 보석 감정사를 거쳐 그룹 사장직까지 올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아델그룹에 들어오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을 버텨온 것인지. 하지만 단희의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언니를 죽인 정란의 야망을 짓밟기 위해 단희는 조카 민준을 아델의 후계자로 세워야 했습니다. 민준이 복수의 도구가 된다는 것, 단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마주한 진실은 그녀의 지난 시간을 한꺼번에 무너뜨립니다. 죽여야 했던 자신을 되찾고 진짜 복수를 시작하려 한다는 단희의 여정.
그 여정이 진주의 복수와 만나는 순간 이 드라마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단이와 진주는 처음에 서로를 경계합니다. 당연하죠. 둘 다 가면을 쓰고 있고 둘 다 서로가 진짜인지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방향을 향한 두 개의 칼날이 결국 하나가 되는 그 순간. 그게 이 드라마의 가장 소름 돋는 장면입니다. 아델그룹 회장 박태호. 이 남자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탐욕.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보석 명가의 사위가 된 후 장인의 유언장을 조작해 처가의 재산을 전부 가로챘습니다. 보석 명가를 보석회사로, 보석회사를 대기업으로. 그 과정에서 그가 밟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아델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드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가족들까지 장기판의 말로 이용합니다. 아들 민준이 어떤 고통을 겪든, 아내 오정란이 어떤 상처를 입든, 태호에게 그건 부수적인 손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가족이라는 이름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민준에게는 후계자라는 당근을, 오정란에게는 안주인이라는 자리를. 하지만 그 당근은 전부 태호가 원할 때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가짜였습니다. 진주의 아버지 백준기를 죽인 것도 태호입니다. 태미바이오 화재 사건. 백준기의 차에 폭탄을 심어 날려버린 그 사건. 그리고 진주마저 불길 속에 던져 넣은 것도 태호의 지시였습니다. 이 남자가 파멸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오정란.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갈리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바닥이나 닦던 하녀에서 대기업 아델의 안주인까지. 이 여자의 욕망이 얼마나 집요한지는 그 과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주인 아가씨에게 독을 먹이고 주인 어른의 유언장을 훔쳐주며 차지한 자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태호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아이라도 가지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아이를 가진 명희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까봐 두려웠고, 그러다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명희와 그 아이 모두를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명희가 아이와 함께 돌아오며 정란을 위협합니다. 오정란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입체적인 악인입니다.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도 한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기 때문에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공포가 그녀를 더 극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욕망과 공포가 동시에 존재하는 인물. 그래서 오정란은 때로는 연민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입니다. 오정란을 불쌍하게 보는 순간 그녀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범죄의 무게를 잊게 되니까요. 박민준. 이 드라마의 가장 완벽한 반전 캐릭터입니다.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아버지 눈치를 보고 이복 형제 현준과 후계 경쟁을 하고 첫사랑의 얼굴을 한 여자 앞에서 흔들리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렸을 때는 첩의 자식이라는 시선을 견뎌야 했고 성인이 된 후에는 후계 경쟁의 압박과 첫사랑 진주의 죽음을 견뎌야 했습니다. 늘 외롭고 무거웠던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유일한 행복이었던 진주를 잃고 난 뒤 민주는 삶의 의미마저 잃었습니다. 그런데 클로이가 나타났습니다. 진주와 똑같이 생긴 여자. 하지만 독을 품고 덤벼드는 여자. 민준이 심증만 가득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아버지 서재 앞을 지나가다 들려오는 대화. 그 클로이라는 기집아가 백준기 딸인 게 확실하면 7년 전에 백준기 차에 폭탄을 심어서 날려버렸던 것처럼 똑같이 처리해. 이 대사를 문 밖에서 들었을 때 민준의 심정이 어땠을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의 인생을 짓밟은 원수가 바로 자기 핏줄이었다는 사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짐승처럼 오열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아 클로이의 오피스텔로 달려갑니다. 주차장에서 마주친 클로이의 핸드백에서 떨어진 낡은 오르골. 7년 전 민준이 진주에게 주었던 그 오르골. 진주야, 너 진주 맞잖아. 그 한마디에 클로이도 더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민준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주야, 내가 겪은 치욕 이제 내가 우리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어서라도 갚아줄게. 내 예쁜 손에 더 이상 피 묻히지 마. 내 아버지가 지은 죄 찢어버릴 테니까. 이 장면. 여기서 민준은 더 이상 답답한 아들이 아닙니다. 평생을 아버지에게 짓눌려 살던 그 착하고 답답했던 아들이
자기 친아버지를 감옥에 쳐넣기 위해 등 뒤에서 서늘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날 이후 민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철저히 진주를 경계하는 척 아버지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연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박태호의 비자금 자료를 진주에게 넘기며 함께 덫을 놓아갑니다. 최윤아. 이 드라마의 악인들 중에서 가장 비루하고 그래서 가장 밉살스러운 인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진주에게 지독한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보석 디자이너라는 꿈도 첫사랑 민준도 진주에게 빼앗긴 것만 같았습니다. 그 열등감이 결국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박태호의 은밀한 제안에 진주를 팔아넘겼고 진주의 모든 것을 가로챘습니다. 친구의 꿈을, 친구의 사랑을, 친구의 자리를. 그리고 진주가 죽었다는 사실에 두려워하던 마음도 잠시. 유나는 그 두려움마저 탐욕으로 덮어버리고 민준과의 결혼을 원합니다. 민준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여전히 죽은 백진주를 붙잡고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클로이가 나타났습니다. 진주의 얼굴을 한 클로이. 유나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나가 저지른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클로이의 디자인 북을 훔친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욕심이 유나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됩니다. 유나가 불쌍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등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친구를 불길 속에 던져 넣는 것을 선택했을 때 유나는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제임스 리. 이 드라마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인물입니다. 클로이의 아빠로 신분을 위장한 진주의 대부. 화려한 패션, 능청스러운 입담으로 악인들을 교란하며 복수를 돕는 이 남자. 자수성가한 투자자로 오래전 백준기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보은으로 진주에게 죽은 딸 클로이의 이름을 내어주며 조력자가 된 것입니다. 제임스 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직스럽게 보이는 능력입니다. 그는 악인들 앞에서 완벽한 큰손 투자자가 됩니다. 번쩍이는 금시계를 매만지며 프라이빗 룸에서 은밀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전부 그 달콤한 미끼를 덥석 물게 됩니다. 그런데 제임스 리에게도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철저한 설계자지만 단이의 비서이자 오랜 친구인 정윤정 하재숙 앞에서는 자꾸만 무장해제가 되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 그 작은 틈이 이 살벌한 복수극 안에서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유나의 부모 최삼식과 홍영실. 이 두 사람은 드라마의 코미디 악인입니다. 하지만 그 코미디 뒤에는 진짜 비극이 있습니다. 최삼식. 오랜 친구 백준기를 배신하며 태호에게 회사를 팔아버린 남자. 그 대가로 아델의 지분을 손에 쥐며 부귀영화를 꿈꿨지만 실상은 아내 영실의 눈치 속에 삼시 새끼를 챙겨먹는 쭈그란 삼식이입니다. 홍영실. 우아한 사모님을 표방하지만 현실은 욱하는 성질과 사투리를 남발하는 촌티 장렬 아줌마. 이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더러운 욕망이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리가 던진 달콤한 황금미끼. 아델그룹이 곧 진행할 초대형 바이오 신사업. 그 핵심 기술을 제가 쥐고 있습니다. 태호 회장 모르게 이 기술에 먼저 투자만 하시면 아델그룹의 지분을 통째로 삼키고 진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눈이 뒤집힌 삼식은 집안의 모든 재산을 끌어모으고 사채까지 끌어당깁니다. 급기야 아델그룹의 이사직을 이용해 태호 회장의 비자금까지 몰래 빼돌려 제임스 리의 유령 회사에 몽땅 쏟아붓습니다. 그 달콤한 꿈이 단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 삼식과 영실의 처절한 내전. 이 장면은 막장의 절정이지만 동시에 인과응보의 가장 완벽한 구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드라마의 복수극은 5개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따로따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부 하나의 설계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설계자의 이름은 백진주 그리고 김단희. 그리고 이 두 여자가 만들어낸 덫이 어떻게 아델 일가를 하나씩 삼켜가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민준이 각성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서재로 들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클로이 리. 저 여자는 아델을 집어삼키려는 불려우입니다. 제가 철저히 감시해서 아버지가 쌓아올린 이 왕국을 지켜내겠습니다. 박태호는 그 말에 흡족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역시 내 피를 이어받은 핏줄은 너 하나뿐이다.
내가 그 기집을 확실히 밟아버려라. 그런데 서재문을 닫고 나왔을 때 민준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입가에 걸려있던 순종적인 미소가 싹 사라지고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살기가 번뜩입니다. 이 장면이 소름 돋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태호는 자신의 아들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이미 그 아들에게 장악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개처럼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왕국을 무너뜨릴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아이러니하고 가장 통쾌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민준이 밤마다 진주에게 비자금 자료를 넘기는 그 은밀한 주차장 접선 장소. 그 기둥 뒤에서 두 사람을 엿듣고 있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최윤아였습니다. 클로이 미년이 백진주였다고. 민준 오빠가 지금 날 버리고 저 죽은 년이랑 내통하네. 좋아. 내가 둘 다 지옥으로 보내줄게. 독이 바짝 오른 윤아가 박태호의 서재로 달려갑니다. 그 순간 이 복수국이 파국을 맞이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아가 회장실 문을 벌컥 열어젖힌 바로 그 찰나. 윤아는 입을 열지 못합니다. 아니, 열지 못한 게 아니라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왜냐면 회장실 안에서는 이미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는 값비싼 도자기들이 산산조각 나 있고 박태호 회장이 얼굴이 불그락프락해진 채로 아내 오정란의 목을 짐승처럼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이 천박한 년 바닥이나 닦던 하녀를 안주인 자리에 앉혀놨더니 감히 내 뒤에서 내 왕국을 삼키려고 들어. 내년이 윤아 부모를 협박해서 아들 주식을 몰래 빼돌리려 한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어떻게 태호가 알게 됐을까요? 바로 여기서 다니의 진짜 무서운 복수국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지난 예고편에서 다니가 오정란 코앞에서 윤아의 주식 양도 계약서를 확 찢어버렸던 그 통쾌한 장면. 그게 단순히 최윤아를 구해주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는 찢어진 계약서 조각을 챙겨 나오며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비서 정윤정과 함께 완벽한 가짜 장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박태호 회장 몰래 뒤로 주식을 야금야금 빼돌려 자기 아들 현준을 회장 자리에 앉히고 아들 그룹을 통째로 꿀꺽 삼키려 했다는 그럴듯한 이중 장부. 그리고 이 가짜 장부와 함께 오정란이 윤아를 협박하려 작성했던 주식 양도 계약서의 파편들을 박태호의 서재 금고 밑에 슬쩍 흘려두었습니다. 욕심 많고 피도 눈물도 없는 박태호. 그 장부를 발견한 순간 아델 그룹에는 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자기 아내가 등 뒤에 칼을 꽂으려 했다는 사실은 태호에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으니까요. 내가 평생을 바쳐 훔치고 키워온 아델이다. 현준 그 멍청한 놈에게 회장 자리를 주느니 차라리 회사를 공중분해시켜버릴 거다. 그리고 오정란을 향한 선고. 당장 오정란 전용 카드와 모든 권한을 정지시키고 갤러리 관장 자리에서도 끌어내려. 매번 남의 머리채나 잡고 갑질하던 그 악독한 오정란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맨바닥을 기어다니는 장면. 안방에서 이사이다 보시면서 박수 치실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오정란이 그냥 무너질 사람이 아니죠. 욕망 하나로 하녀에서 사모님까지 기어 올라간 독사의 화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오정란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쓱 닦아내더니 무섭게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박태호. 내가 감히 내 아들 현준이의 밥그릇을 걷어차. 그래, 주워봐. 내가 먼저 내 목숨줄을 끊겠다면 나도 널 죽여버리고 아들을 차지해주마. 이성을 잃은 오정란은 운전기사 송근태 이명호를 불러 핏발선 눈으로 지시합니다. 송기사, 박태호 그 영감탱이 오늘 밤에 당장 처리해. 사고로 위장해서 숨통을 끊어놓고 그 모든 죄를 김단이 그년한테 뒤집어 씌우란 말이야. 어머나 세상에. 오정란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맙니다. 자기 남편을 죽이고 그 죄를 다니에게 덮어 씌울 작정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 지시가 이루어지던 그 으슥한 별장. 그곳에 몰래 설치된 소형 녹음기가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곳에 녹음기를 설치했을까요? 자, 이제 이 드라마에서 가장 소름 돋는 파트입니다. 오정란이 유튜버를 죽이라고 지시한 사건. 하지만 오정란의 살인 청부를 미리 눈치챈 다니와 제임스 리가 송기사보다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납치될 뻔한 유튜버를 은밀히 빼돌려 안전한 곳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송 기사가 도착할 폐공장에 아주 기가 막힌 가짜 살해 현장을 세팅해 놓습니다. 바닥에 흥건한 가짜 피와 찢겨진 옷.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송 기사는 유튜버가 끔찍하게 살해당해 누군가 시신을 급히 처리했다고 완벽하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진짜 지옥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오정란이 외출하고 돌아온 어느 날 밤. 굳게 닫혀있던 침실 한가운데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불을 들추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유튜버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가 피범벅이 된 채 놓여있는 겁니다.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은 오정란. 옥집삭인 보미를 불러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늘 속을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미스터리한 옥집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사모님, 무슨 헛것을 보신 겁니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정란이 다시 침대를 돌아보자 그 피 묻은 시계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습니다. 단이가 심어둔 아델 내부의 조력자가 재빠르게 증거를 치워버린 것입니다. 그날부터 오정란의 피말리는 발작이 시작됩니다. 갤러리 관장실에서 혼자 차를 마실 때면 어디선가 소름 끼치는 녹음기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사모님, 왜 저를 죽이셨어요? 억울해요. 살려주세요. 죽은 유튜버의 목소리가 귀가를 맴돌자 오정란은 귀를 틀어막고 소파에서 굴러떨어집니다. 오정란은 극도의 신경쇠약과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화려했던 사모님의 면모를 잃고 창백한 귀신처럼 말라가게 됩니다. 미쳐버리기 직전까지 몰린 오정란. 한밤중에 홀로 차를 몰아 폐공장으로 향합니다. 직접 시체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플래시를 켜고 폐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오정란. 조심스럽게 피 묻은 천막을 확 걷어내는 바로 그 순간. 번쩍하고 사방에서 눈이 멀 것 같은 강렬한 조명이 켜집니다. 텅 빈 공장 한가운데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는 두 사람. 바로 김단희와 제임스리였습니다. 귀신이라도 나올까봐 무서우셨어요? 오정란 관장님, 당신이 판살인 무덤에 아주 제 발로 얌전히 걸어 들어오셨네요. 그들 뒤로는 경찰차의 새빨간 경광등이 무섭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살인 교사라는 빠져나갈 수 없는 끔찍한 올가미가 그녀의 목을 확 조여온 겁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아델 그룹의 신규 브랜드 론칭 행사장. 수많은 기자와 VIP 귀빈들 앞에서 우아하게 미소 짓던 최유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사시나무 떨듯 마이크를 쥔 손을 덜덜 떠는 유나의 시선 끝에는 무대 중앙을 향해 여유롭게 걸어 들어오는 클로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차림이 무언가 이상합니다. 머리끝까지 꽉 눌러 쓴 검은 모자, 칙칙하고 커다란 트렌치 코트. 그 옷을 본 순간 단상 위에 서 있던 유나는 숨을 헉 들이마시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클로이가 입고 온 그 옷은 바로 유나가 디자인을 훔치던 날 밤에 입었고 헌옷 수거함에 처박아 버렸던 완벽하게 똑같은 그 옷이었으니까요. 진주는 수백 명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뚜벅뚜벅 단상 위로 올라가 덜덜 떠는 유나의 코앞까지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가린 채 유나의 귀에 대고 뱀처럼 서늘하게 속삭입니다. 최 팀장님, 표정이 왜 그러시죠?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이 옷 참 나지 않아요? 며칠 전 밤에 어느 동네 헌옷 수거함에서 주웠는데 남의 꽃 따다 자기 목숨 줄 연명하는 비루한 도둑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 속삭임에 유나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클로이를 밀쳐내려다 단상을 통째로 엎어버립니다. 쨍랑하고 유리잔이 깨지며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카타르시스는 바로 이때 터집니다. 클로이가 여유롭게 손가락을 튕기자 무대 뒤편을 꽉 채우고 있던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팍 하고 바뀝니다. 유나가 발표하던 그 잘난 디자인 PPT 대신 어두운 골목길의 CCTV 영상이 대문짝만하게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화면 속에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자가 클로이의 사무실에서 디자인북을 훔쳐 달아나는 장면. 그리고 곧이어 최유나가 겁에 질린 얼굴로 두리번거리며 똑같은 옷을 헌옷 수거함에 쑤셔 넣는 장면이 행사장의 생중계로 울려 퍼집니다. 아델 그룹의 며느리가 될 수석 디자이너가 경쟁자의 작품을 훔친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까발려진 겁니다. 유나가 아무리 아니라고 발악하며 스크린을 가리려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박태호 회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고
유나는 경호원들의 손에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가며 비참한 눈물을 쏟아낼 겁니다. 평생 진주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진주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그녀가 진주가 파놓은 가장 치욕스러운 덫에 걸려 완전히 매장당하는 순간입니다. 유나 하나 무너졌다고 만족하고 끝낼 진주가 아닙니다. 나무는 그 뿌리까지 아주 남김없이 뽑아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법이니까요. 최삼식. 오랜 친구 백준기를 배신하고 태호에게 회사를 팔아넘겼던 그 비굴한 기회주의자.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돈과 권력을 향한 더러운 욕망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우리 똑똑한 진주와 든든한 조력자 제임스 리는 바로 이 삼식의 썩어빠진 탐욕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 제임스 리는 번쩍이는 금시계를 매만지며 삼식의 눈앞에 아주 은밀하고 달콤한 문서 하나를 슬쩍 밀어놓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삼식은 집안의 모든 재산을 끌어모으는 건 물론이고 사채까지 끌어당깁니다. 급기야 아델그룹의 이사직을 이용해 태호 회장이 꽁쳐둔 비자금까지 몰래 빼돌려 제임스 리의 유령 회사에 몽땅 쏟아붓고 맙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꿈은 단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델그룹 긴급 이사회 날 태호 회장이 얼굴을 불그락불락하며 서류 뭉치를 집어던집니다. 최삼식, 이 배은망덕한 새끼. 내 놈이 감히 내 비자금을 빼돌려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에 투자를 해. 그 회사가 오늘 아침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는 걸 모를 줄 알았더냐? 그제야 자신이 완벽한 복수국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삼식은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제임스 리는 투자금을 싹 거두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고 삼식의 손에 남은 건 휴지 조각이 된 가짜 기술서와 어마어마한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결국 삼식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고 집안은 발칵 뒤집힙니다. 빨간 딱지가 온 집 안가득 덕지덕지 붙고 영실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합니다. 아이고 삼식아, 내 돈 내놔. 아, 태호 회장의 비자금까지 손을 대면 어떡해. 우리 이제 다 죽었어. 딸 유나마저 디자인 도둑질로 아델에서 쫓겨나 처참하게 돌아온 마당에 이제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겁니다. 친구를 배신하고 얻은 더러운 돈으로 호위호식하던 최삼식 일가. 그들은 진주가 던진 황금미끼를 덥석 물었다가 자신들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매달고 가장 비참한 파멸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잠깐 멈추고 이 드라마의 인물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단순히 누가 누구의 적이고 누가 누구의 아군인가 그런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인물들이 서로 어떤 감정의 사슬로 묶여있는지 그리고 그 사슬이 어떻게 복수국의 연료가 되는지 그걸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복잡한 축입니다. 첫사랑. 그 단어 하나가 이 두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동시에 가장 부족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진주에게 민주는 무엇인가요? 7년 전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 그가 사랑했던 그 민주는. 하지만 지금 진주의 앞에 있는 민주는 자신의 아버지가 진주의 아버지를 죽인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 두 개의 민준을 진주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진주가 민준을 차갑게 대하는 건 감정을 끊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민준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의심이 진실을 향한 탐구로 이어지고 그 탐구가 결국 민준을 진주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진주가 민준을 밀어내려 할수록 민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한 로맨스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민준은 진주를 위해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감히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계 전체를 부정하는 선택. 그 선택이 사랑 때문인지 정애 때문인지 아니면 그 둘의 경계선 어딘가인지 민준 자신도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다니에게 민준은 조카입니다. 하지만 민준은 다니를 아직 이모로 알지 못합니다. 다니에게 민준은 복수의 이유였습니다. 언니를 죽인 정란의 야망을 짓밟기 위해 조카 민준을 아델의 후계자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 말은 다니의 복수 계획 안에서 민준은 처음부터 도구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과연 다니가 민준을 정말로 도구로만 보았을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다니는 언니의 이름으로 언니의 삶을 살면서 언니의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단순한 도구 이상의 감정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단이가 민준에게 복수의 이유가 되어주는 동시에 진주에게는 복수의 도구가 된다는 이 이중적 위치. 민준이 나중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지. 그게 이 드라마의 가장 폭발적인 감정 지뢰가 될 것입니다. 오정란과 박태호. 이 두 사람을 부부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정란은 태호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권력이, 그의 돈이, 그의 세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태호 역시 오정란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바닥 출신의 여자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그녀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관계와 욕망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순간 이 부분은 가장 잔인한 적이 됩니다. 태호가 오정란의 목을 짐승처럼 틀어쥐는 장면. 오정란이 태호를 죽이라고 지시하는 장면. 이것이 이 두 사람의 관계의 진짜 얼굴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 얼굴을 미처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임스 리정희갑과 정윤정 하재숙.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간적인 온기를 만들어냅니다. 정윤정은 단이의 친구이자 비서입니다. 단이가 유일하게 속내를 터놓는 사람. 풍채 좋고 의리 있는 이 여자가 제임스 리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절대 내 스타일 아니야. 하지만 반복되는 우연 속에 쌓여가는 건 동지애인지 사랑인지. 강한 부정은 곧 긍정이라는 사실을 본인만 모른 채 입덕 부정기에 빠져드는 정윤정. 그리고 철저한 설계자지만 정윤정 앞에서는 자꾸만 무장해제되는 제임스 리.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드라마의 나머지 모든 관계가 탐욕과 배신과 복수로 얽혀있는 동안 이 두 사람만이 순수하게 서로를 좋아하는 감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수함이 이 살벌한 복수극 안에서 유일한 쉼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쉼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장면들의 긴장감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잠깐 멈추겠습니다.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의 진짜 심리.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것 사이의 간극. 그 간극을 지금부터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진주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강한 여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주가 사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사람은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주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입니다. 커피숍 유리 너머에서 민준의 시선을 느끼자 진주는 이복 형제 현준에게 일부러 스킨십을 합니다. 민준의 마음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과연 그게 진주가 정말로 원했던 것일까요? 민준에게서 정을 떼어내려는 그 도끼품은 눈빛 뒤에 숨겨진 슬픔. 민준이 그 슬픔을 눈치채지 않았다면 진주의 복수는 훨씬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민준은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진주의 계획 안에는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주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고. 그 순간 진주에게 복수와 사랑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과연 진주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박태호가 악인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단순한 악당으로만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보석 명가의 사위가 됐을 때 그 순간 그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처음으로 세상이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지키기 위해 장인의 유언장을 조작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범죄였습니다. 한 번 선을 넘으면 그 다음 선은 훨씬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오정란을 아내로 맞이한 것도 어쩌면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닥 출신의 여자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이 태호 자신의 가난했던 과거를 희미하게 만들어줬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의 무덤이 됩니다. 태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가난해지는 것? 아닙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것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것. 그게 태호의 가장 깊은 공포입니다. 그리고 진주와 단이는 정확히 그 공포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오정란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악인이었을까요? 바닥이나 닦던 하녀.
아마 그 시절의 오정란은 지금의 오정란과 전혀 달랐을 겁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오정란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넘은 그 선이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인 줄 알았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공포. 그 공포는 오정란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유령작전이 오정란에게 통하는 이유는 오정란 자신의 죄책감이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 없는 사람에게는 유령작전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정란에게는 통했습니다. 그 말은 오정란의 가장 깊은 곳에 아직도 양심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양심은 그녀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됩니다. 최윤아는 이 드라마의 악인 중에서 유일하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을 가진 인물입니다. 열등감. 모든 것을 가진 친구 옆에서 항상 조금 부족한 자신.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유나의 출발점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나가 그 열등감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입니다. 유나는 그 열등감을 직면하는 대신 친구를 배신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더 쉬웠으니까요. 자신이 노력해서 진주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진주를 없애버리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유나는 그 선택의 결과를 지금 전부 받아 안고 있습니다. 만천하의 도둑으로 낙인 찍히고 경호원들의 손에 질질 끌려나가는 그 장면. 그게 열등감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결말입니다. 잠깐 멈추고 의심 몇 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전부 사실일까요? 태호의 집 집사 옥집 사귄 봄이. 본명 옥혜경. 이 인물에 대해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종일관 생글생글한 미소로 정란의 신경을 긁기 일수인 이 여자. 그 미소가 천성인지 철저한 연기인지 도대체 누구의 편인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유령작전에서 오정란의 침대에 놓인 시계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장면이 있었죠. 단이가 심어둔 조력자가 치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력자가 옥집사라면 태호의 집안에서 태호를 위해 일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단이의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타이밍에 이 위치에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으로 증거를 치워주는 사람이 우연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옥집사가 오정란의 별장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이라면 이 가능성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델그룹 제2본부장 박현준 강다빈. 정란의 아들. 세상 관심사는 오직 자신뿐인 마이웨이의 아이콘. 후계 경쟁 따위엔 관심이 없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정말일까요? 7년 전 민준의 연인이었던 진주를 잃고 나서야 그녀가 자신의 첫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는 현준. 클로이가 나타나자 욕심이 났다는 현준. 그런데 그 욕심이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현준은 클로이가 진주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가요? 클로이에 대한 현준의 집착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그리고 현준이 엄마 오정란의 욕망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게 반전의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따로 있지는 않았을까요? 강 실장 반상윤. 본명 강명석. 박태호의 그림자이자 아델가의 모든 비밀을 삼킨 신복. 과묵하고 진중한 성격으로 태호가 오랫동안 부려온 사람. 모든 명령을 소리 없이 완수하며 아델그룹의 온갖 비리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자는 아델그룹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태호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도 있고 태호를 무너뜨리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성심 하나로 태호 곁에 있는 이 남자가 과연 언제까지 태호의 편에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강 실장이 태호를 배신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게 이 드라마의 가장 강력한 반전이 될 것입니다. 이 타이밍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정말 우연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 드라마가 어디로 갈 것인가? 공식 예고편보다 훨씬 더 과감한 방향으로 예측해드리겠습니다. 단,
이건 모두 가능성입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구조를 보면 이 방향이 가장 논리적입니다. 민준이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가장 큰 위협이 어디서 올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태호? 아닙니다. 저는 이복 형제 현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준이 진주에 대한 집착이 깊어질수록 민준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오정란의 파멸 이후 아델그룹의 가장 큰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을 무너뜨리려는 아들 민준, 어머니의 야망을 물려받을 수도 있는 아들 현준. 이 두 이복 형제의 최후 결전이 이 드라마의 진짜 클라이맥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이는 지금 김명희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완성되어 가면서 언제까지나 언니의 이름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단이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순간, 그게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숙제는 박태호의 파멸입니다. 지금까지 오정란이, 유나가, 삼식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박태호는 아직 건재합니다. 박태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 파멸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 것인가. 저는 박태호의 파멸이 단순한 체포나 재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철저한 방식으로. 아마도 태호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그리고 그 배신이 태호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배신의 정확한 거울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무너지는 것. 그게 이 드라마가 설계한 가장 완벽한 결말일 것입니다. 이 인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델그룹의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잠깐 시청자의 시각에서 이 드라마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붉은 진주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많은 복수극 드라마에서 복수는 단선적입니다. 주인공이 악인에게 직접 타격을 가하고 악인이 무너지고 주인공이 승리한다. 그런데 붉은 진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주와 단이의 복수는 악인들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이 스스로를 공격하도록 설계된 덫을 놓는 것입니다. 오정란은 단이가 직접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정란이 스스로의 욕망 때문에 살인을 지시했고 그 살인 지시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최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임스 리가 그를 죽인 게 아닙니다. 삼식 자신의 탐욕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 구조가 이 드라마를 단순한 막장 복수극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드라마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꽃이 핀다고 해야 할까요? 탐욕의 씨앗은 탐욕의 꽃을 피우고 그 꽃은 결국 자신을 덮치는 독이 됩니다.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돕는 주변 인물들은 단순합니다. 주인공이 시키는 걸 하고 주인공을 위해 희생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붉은 진주의 조력자들은 다릅니다. 옥집사는 미스터리합니다. 끝까지 누구의 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임스 리는 자신만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정윤정 앞에서 무장해제되는 그 반전 매력. 정윤정은 단이의 비서이지만 동시에 단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인물들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이 드라마의 세계관을 훨씬 두텁게 만들어줍니다. 복수극은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악인들이 전부 무너지고 나면 드라마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백진주는 복수를 완성한 뒤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7년을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여자가 복수가 끝난 뒤에 어떻게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김단희는 언니의 이름을 돌려놓고 나면 자신의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드라마의 진짜 마지막 챕터가 될 것입니다. 복수를 완성하는 것보다 복수 이후를 살아가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 드라마가 어떻게 그려내느냐에 따라 붉은 진주가 단순한 막장 복수극으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야기가 있는 드라마로 기억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도 의문인 것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백준기 남성진라는 인물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을까요? 선량하고 따뜻한 사람. 오래전 아내를 잃고 홀로 딸 진주를 바르게 키워온 아버지.
우연히 단이와 엮이며 그녀가 쫓던 진실의 실마리를 쥐게 되지만 그 선의가 되려 그를 비극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였다는 것. 그런데 한 가지 질문입니다. 백준기는 정말 단순히 선량한 피해자였을까요? 태미바이오라는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 회사가 박태호에게 표적이 될 만큼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백준기가 숨겨두었던 실패한 연구 데이터. 그 데이터가 왜 박태호를 두렵게 만들 만큼 중요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진실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단이에게 결정적 증거가 되고 진주에게 복수의 계기가 되는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드라마는 또 한 번 전혀 다른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정우진 금호석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윤정의 남동생. 요리로 마음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남자. 첫사랑 단이에게는 따뜻한 동생, 민준에게는 듬직한 형이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첫사랑 단이라고요? 단이와 정우진 사이에 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과거가 복수극의 어느 지점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단이의 복수에 또 하나의 감정적 복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하나씩 펼쳐지는 방식이 시청자를 끝까지 붙잡아두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자, 잠깐 드라마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붉은 진주는 복수극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복수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백진주는 7년 동안 복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수를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 진주는 자꾸만 흔들립니다. 민준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인간은 결국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 복수로 채워진 가슴 안에도 결국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자라난다는 것. 김단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니의 이름을 쓰며 언니의 삶을 살며 언니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시간들. 하지만 단희도 결국은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자신으로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메시지는 어쩌면 이것일 수 있습니다. 탐욕은 반드시 파멸한다. 그리고 사랑은 그 파멸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붉은 진주.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상징입니다. 붉은 것은 피이고 분노이고 복수입니다. 진주는 아름답고 순수하지만 조개 안에서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야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백진주라는 이름이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은유입니다. 불길 속에서 죽었지만 살아남은 여자. 고통 속에서 단단해진 여자. 그리고 결국 그 단단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여자. 지금까지 박민준의 피빛각성, 오정란 부부의 피 튀기는 내전, 유령작전에 미쳐버린 오정란, 헌옷 수거함에 저주에 갇힌 유나, 그리고 최삼식 일가의 비참한 몰락까지. 아델 일가를 향한 5가지의 치밀하고 숨막히는 복수극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모든 복수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진주와 단이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복수는 칼날입니다. 적을 향할 수도 있지만 잘못 휘두르면 자신을 뵐 수도 있습니다. 백진주가 이 복수의 끝에서 무엇을 손에 쥐게 될지, 아델이라는 왕국이 파멸한 뒤 그 잿더미 위에 무엇이 남을지,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진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든 비극의 원흉, 박태호 회장의 초대형 파멸극을 완전히 해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악당들 중 누가 가장 먼저, 가장 처절하게 천벌을 받아야 속이 시원하실 것 같은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분노를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박태호 몰락기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드라마 홀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